네, 오늘 토크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패널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주제는 이른바 윤핵관 얘기부터인데요. 첫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핵관의 전진 배치.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정부의 성공 시대를 위한 초석을 닦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60년생 동갑이고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난해 5월 윤 당선인이 아직 정치 선언을 하기 전에 강릉의 식당에서 만나서 당시 친구와 우측에 지금 권성동 의원 모습 보이죠? 사실 저 사진을 찍음으로써 나 정치에 뜻 있어 라고 얘기하는 신호탄이 됐던 사진입니다. 실제 지난해 6월 29일 윤봉길 대사 기념관에서 정치 출마를 선언할 때도 바로 옆에 권성동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모습이죠. 유서 때도 윤핵관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유세 때 모습인데요. 권성동 의원과 손을 같이 댄 지난 2월 강릉에서의 유세 모습입니다. 일단 이 권성동 의원이 당을 지휘하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쉽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을 자처하는 분이고 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첫 해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선인의 의중, 청와대의 의중, 이제 청와대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요. 용화대가 될 텐데 예. 그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서도 특별한 어떤 반대의 기류나 이런 게 없다면 일단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의외의 변수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대적으로 개파나 이런 거부터 자유로운 초선 의원이 절대 다수입니다. 예.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아마 관건일 텐데 오늘 이제 조혜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던 추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됐고 이제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데 초선 의원들이 향후에 어쨌든 정치 과정을 고려해서 너무 시작부터 이 윤핵관 논란으로 이제 당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런 기류나 그런 여론이 강해진다면 또 의외의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권성동 의원은 오늘 앞서 기자회견을 보니까 청와대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한 사람이 되겠다. 당청 관계가 수직적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런 점 때문에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되는 것이 순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중에서 권성동 의원만큼 정치력이 있거나 경륜이 있는 분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서 예. 그분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한번 출마했다가 김기현 의원한테 졌죠. 그래서 이번에 재수인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순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표 차이가 많이 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박원석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여론조사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로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권리당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배지들끼리 투표해서 뽑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기자분들이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자 10명은 A 기자가 맞고 10명은 B 기자가 맞아가지고 그분 한 10명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누구는 누구 지지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놓더라도 나중에 의원총회장에 가가지고 의원들의 표심을 보면은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초기 원내대표 선거 때를 한번 되새겨보고 싶어요. 2013년이면 그때는 누구죠? 그때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경환.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최경환 원내대표 보좌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한 100대 한 30 뭐 이런 식으로 이길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주영 후보한테 7표 차이를 이겼어요. 간신히. 한신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의 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금요일 날이잖아요. 네. 원내대표 선거에 권성동 후보가 얼마나 받느냐. 그렇죠. 110개의 표 중 얼마나 받느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의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사고 있느냐. 국민의힘 의원들 마음을. 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뭐 장악이랑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 아마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당선인 쪽에서 사전 교통 정리에 나선 게 아닌가 싶어요. 교통정리면 정리된 사람은 누구 말씀이신가요? 작년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얘기했는데 그때 차점자로 낙선한 분이 김태흠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태흠 의원이 이번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은 차점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년 원내대표 선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충남지사 출마로 사실상 방향을 돌렸고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났다. 그래서 충남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명색이 내가 충남의 아들인데 충남 선거를 뺏기면 되겠냐. 출마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찾아가서 예. 충남지사 출마를 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진로를 변경을 했는데 사실상 권성동 그 의원의 당선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저는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하면 조금만 정리를 하면 충남이 중요해서 김태흠 의원을 충남지사 나가세요. 라기보다는 아니 그것도 있겠죠. 그게 왜 없겠습니까? 아니, 무게중심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요해서 저쪽으로 저는 양수 교통정리했다고 겹장이었다고 양수 봅니다. 겹장. 예. 저는 하나의 또 그냥 시나리오인데 예. 금요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 정지 작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 조혜진 후보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이미 윤핵관 분들 중에 몇 분이 정책위 의장 할 분들한테 출마하지 마 이번에 권성동 의원 추대로 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아.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건 추측인가요? 이건 저희 아니면 완전한 추측입니다. 일부의 전망을 가지고 아니 전망도 이런 전망 정황이 나온 거 조금은 없어요. 없다, 조금도 전혀 없지만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추대는 이미 뭐 사실은 사전 정지 작업. 아니 사전 정지 작업이 조율. 이미 단계가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조율. 출마 선언을 했어요. 조혜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자기 어쨌든 포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주저앉히기 위해서 러닝메이트를 못 나가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이 원내에서 반발이 더 저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제 집권 초기라서 너무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가 막 세게 붙어가지고 예. 좀 박빙으로 이긴다 그러면은 또 막 엄청난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당선인도 상처가 되고 네. 뭐 정계 그래서 개편 저는-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만한 정치력과 경륜이 있는 분이 없으니 제 생각에는 그냥 조율해서 추대로 가는 것이 어떠냐. 아니 생각이 평론을 듭니다. 하러 나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본인의 친소관계 때문에 권성동 저 안 의원하고 친해요. 권성동 의원하고 더 친하다고 그쪽으로 몰자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그 되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하고 안 친해? 예? 친분- 사실관계는 제가 친분 관계가 확인을- 조금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 당대표실 부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유 근데 제가 당시에 비박계 의원들 권성동 의원도 대표적인 비박계 제가 의원이잖아요. 지금 탄핵소추위원장까지 했고 반윤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친하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싫어하실 거예요. 잘 조금 아는 정도예요. 그냥. 조금만 정도 가끔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아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근데 충청도 얘기하시니까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옛날에 부대변인 할 때 알고 있었어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지사로 김태흠 의원을 권유하고 한 건 일종의 교통정리 성격도 있지 않냐 보는데 저희 댓글에 제이 땡땡땡 톤님께서 충남지사 못한다. 충청도를 물러보나 뭐 이런 의견도 있었음을 후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간다는 그거는 거죠. 뭐 후보로 나가는 거일 뿐이지 그거는 이제 충남 도민들의 표심이 그럼요.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성동 의원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는 사이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당에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서로 뜻이 통하는 핵심 측근이 가서 원내대표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걸로 그냥 얼추 그림은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일 원내대표를 한다면 역할이 좀 더 세질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일단은 지금 당대표가 원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내 사안이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은 이 소수 여당으로서 대야 투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맨날 예. 투쟁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야당도 아닌데 그러면 결국 협상을 통해서 원내에서 입법 현안들을 비롯해서 예산안을 비롯해서 뭔가 진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초기 국정 과제들이 표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당선인의 뜻을 잘 읽고 있으면서 또 호흡이 잘 맞고 정치력을 가진 중진 중에서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여론이 저는 일반적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또 이게 지나치게 윤핵관의 무게가 실리면서 마치 뭐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한 우려가 당 한편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조혜진 의원 출마할 때 보니까는 뭐 십상시도 거론하고 예. 문고리 3인방도 거론하고 그런 점들을 굉장히 이제 경계하면서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뭐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뭐 며칠 후니까 며칠 후에 좀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박근혜 정권 때 십상시 또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예. 오랜만에 그 단어를 들으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 장성철 교수님이 당시에 십상시 한 명으로 제가 한 얘기가 됐었죠. 5번째 정도였습니다. 아, 저 세 번째, 네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5번째였어요.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은요, 이준석 대표랑 관계 설정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선대위 때 이준석 대표가 투쟁을 통해서 윤핵관들 다 물러나라 그러면서 예. 권성동 사무총장 그만둬라라고 찝어서 얘기했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물론 그걸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계속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당대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넘버원, 넘버2거든요. 이분들이 긴밀하게 협조, 조율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면 당이 조금 좀 삐걱거릴 수도 있다.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핵관 중에 한 명,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 명, 권성동 의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이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제일 나왔었죠. 김은혜 의원이 오늘 브리핑에서 마지막 브리핑이다. 그러니까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인 측의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이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을 제 후임 대변인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앞으로 충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을 물러나고 배현진 의원이 이제 오늘부터 당선인 측의 대변인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물러난 건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봐야죠. 경기도에 출마하겠다 예. 이 얘기죠. 예. 충북은 아니고. 예. 뭐 인수위가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지금 중도 사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건데 문제는 저 출마에 과연 이제 윤심이 실린 거냐 이른바 이게 이제 논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뭐 라디오 인터뷰를 잠시 들어봤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은 모르겠다. 예. 뭐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다. 뭐 전혀 부담을 갖지 그러나 않고 있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는 만약 김은혜 대변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거의 뭐 우선 공천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예. 전략 공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선 공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이 유승민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냥 유승민으로 굳어지는 판이었는데 예.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도 지사 선거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탈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잖아요. 대권 후보인 유승민 그리고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김은혜 이 두 분이 경선을 치른다. 김은혜 의원은 방송 앵커 출신에 네,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얼굴도 많이 알려져 최근에 있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죠. 네, 선거 때까지 합치면 한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TV에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다. 앞서 이제 바로 장서철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통 당선인 브리핑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뭐 뇌피시즘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예요. 제가 김은혜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경기도 거죠. 나가면 이 얼굴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일단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워낙 대변인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예. 솔직히 윤석열 당선인이나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좀 대언론 관계가 어려워질 뻔했던 것들을 김은혜 대변인이 정말 매끄럽게 잘 처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이분이 임무를 완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도 정치적인 꿈이 있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원하고 있으니 그것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긴장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김은혜 대변인하고 경선해가지고 지면 본인이 뭐 정치적인 역량과 한계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당연히 극복하셔야죠. 거기에 윤심이 있든 윤핵관들의 부추김이 있든 그거는 다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은 노력해야죠. 장 교수님의 이 말은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지네요. 왜냐하면 장 교수님은 저희 썰전 라이브는 물론이고 여타 방송에서 유승민 캠프에 당시 유승민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경기도지사 나와야 된다. 캠프가 꾸려지면 난 거기에서 청소부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지면 그냥 뭐 이건 당연히 그럼요. 유승민의 한계다라고 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초 이때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보다 경쟁력 여론조사. 예를 들면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유승민 후보는 좀 여유 있게 이기는데 김은혜 후보는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경선에서.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는 비슷하게 나오고 김은혜 의원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당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 예. 여론조사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김은혜 그 의원의 출마에 관한 여론 형성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뭐 유승민 의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금 잠시만요. 실제 지금 여론조사를 어제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 여야 다 합쳐서 했었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2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김동연 후보, 유니스 후보, 염태영 전 수원시장, 안민석 의원, 김은혜 의원 이렇게 순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여야를 다 합친 것 중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뭐 한 조사 하나입니다. 우선 6위를 했지만 오늘 이제 나서겠다고 사실상 밝혔고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공식 출마 선언한 이후의 여론 형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초반 이 여론에서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예. 경선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일 텐데 그러나 이제 경기지사에 대한 기대치는 이 대권 주자급의 기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당내 아무 기반도 없고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별다른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추대가 있었다, 예. 이심이 있었다라는 것과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 주자라는 걸로 단박에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부상을 했잖아요. 유승민 후보에게는 그런 기대가 형성돼 있지만 김은혜 의원은 뭔가 파이팅 넘치는 예. 초선 초선 의원이고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 이외에 대선 주자급의 중량감이 있는 리더십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김은혜 의원이 이길지 어떨지 국민의힘 경선을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사실 김은혜 의원이 안 나오면 뭐 우선 공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유승민 후보로서도 좀 재미없는 경선이 돼버리면 그렇죠. 본선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도 지더라도 네. 초선 손해날 게 의원인데 체급을 올리는 계기가 좀 손해날 게 되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손해날 게 없는 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의 정치의 꿈이 크다라는 반증인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번 경선을 상당히 슬기롭고 정말 본인을 어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경기도지사, 예. 유승민 이런 것들을 어필을 잘해서 나는 경기도지사 깜이야 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입증을 해야 된다. 경기도지사. 네.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유승민 후보를 가서 청소부도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하는데 혹시 연락은 와서 이제 연락은 왔었어요. 예. 저번 주 목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출마시켰으니까 당선도 책임져라.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캠프에 와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좀 일 좀 도와줘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놓고 그냥 도와줘라만. 네, 그게 이제 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혹시 네, 아닌가요? 언제 뭐 박 기자님 우리 언제 소주 한잔 하시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 같아요. 언제 한번 봅시다 네. 이런 거. 네. 그게 언제 하고 수첩 꺼내면 이분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인터뷰가 유승민 후보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물어봐 주세요. 제가 왜 한번 저 안 물어보겠습니다. 부르는지. 장성철 교수에게 특별한 악감정이 있느냐? 왜 안 혹시 청소부가 되겠다는데 비와 마대자루는 구하셨는지? 저희 집에 좀 여분의 여분이 청소기가 있으시구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내일 합니다. 장성철 교수를 확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봐 주세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제는 또 다른 윤핵관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상당히 신난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자막으로 땄지만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에 비춰봐도 상당히 또 와닿죠. 작년 건가요? 이게 2018년입니다. 18년.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그래서 기호 1번이 나오는데 지방선거 선거송에서 핑크퐁의 아기상어 노래를 틀고 율동을 맞춰서 네. 당시 권성동 의원이 춤을 추고 옆에서 장제원 의원이 보면서 좀 민망하지만 같이 덩달아 약간 신난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윤핵관 두 분이 같이 있는 거고 딱 맞춰서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서실장 얘기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뭐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권성동 의원과 앞서 저희 있던 영상도 2018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금 사진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될 때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가 네. 비서실장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내가 가장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비서실장을 경제통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네. 사실 대변인직 사임하기 전이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오늘 조간인 보도를 통해서 제가 좀 접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형 경제통 그 같은 그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범위를 좁혀서 한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예, 당사자인 장 비서실장도 거치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백브리핑에서 정무 감각이 검증된 분을 삼고초리에서 모시러 간다,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언론에서 그러면 장제원 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인가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본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뭐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뜻이 없고 어쨌든 여의도에 돌아와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요. 특히 정권 초기에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은 정무적으로 상당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장제원 의원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비서실장 후보군을 올렸는데 추려서 당선인이 전부 반려했다. 그 얘기는 그 후보군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 끊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 후보군을 올리는 사람이 장제원 비서실장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예. 반려할 사람들만 좀 골라서 그랬을까요? 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본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저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할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인수위 그 비서실장직에 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당선자의 뜻이 중요하겠죠. 당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이게 비서실장이 되면 현역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발생하고 그 부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당으로서도 있고 당사자로서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첫 지금 임기 출범하는 첫 비서실장으로서 이런저런 측면에서 적임이긴 하나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뜻과 당선인의 뜻이 최종적으로 뭔가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장제원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자가 그래도 장 의원 당신 비서실장 해 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고집을 좀 꺾고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번 믿은 사람 계속 예. 끝까지 믿는, 그리고 사람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박원석 의원님께서 장제원 의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장제원 의원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금요? 새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대통령의 성격부터 뭐 말의 뉘앙스를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갈 확률이 51%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는 또 배지를 반납하고 가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부산 부산이기 지역이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권영세 의원 용산 같은 경우엔 서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네. 질 수 있으면 의석수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부산 지역구에서 아무래도 지킬 조금 더 확률이 크다는 유리하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 대체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여기 한 표를 더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1%라고 얘기하는 거는 70%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이유는 아니 왜? 51% 정치권에서의 51% 예측은요. 예.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51% 되면 모든 선거에서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99%, 100% 정치. 저도 이제 대선 전에 장제원 당시 이제 총괄상황실장과 통화를 좀 했었는데 저희 원래 패널이었잖아요. 네. 얘기했었는데 그때 또 본인의 사실 정치적 인생에 지금 가장 큰 고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기느냐 마느냐 중요한 고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상당히 업이 돼 있는 듯한 당시로서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서실장 안 하고 그냥 다시 국회로 돌아갈까? 아니, 제가 아는 장제원 실장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임기는 길고 아. 지금이 아니라도 기회는 있을 수 있고 물론 첫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좀 남다른 의미가 예. 있는 거고 향후에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자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윤핵관 전면 포진 논란이 원내대표에 의해서 비서실장마저 그렇게 된다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당의 불협화음의 계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서실장이 되면은 약간 비서실장은 그림자 역할입니다. 예. 전면에 나서서 자기 그 이름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근데 장제원 의원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도 다른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뭐 내각이 됐든 뭐 어떤 경로로 됐든 이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거는 예상이 되는 바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자리일 수도 있는 첫 비서실장을 뭐 굳이 다른 주변의 견제를 받으면서 맡아야 되느냐 맡아야 될 이런 필요가 심리도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장 의원 당신밖에 없네. 나 좀 도와주게. 내가 누구 믿고 하겠나.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은 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집무실 같은 경우에 비서실 여러 가지 조직도를 보면은요. 예. 이전의 청와대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조직도를 짠 것도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잘 착근시키느냐. 스케치한 사람이 채색도 좀 의도대로 잘할 수가 있지. 갑자기 스케치 다른 따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색칠 따로. 이러면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해 나간다?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총리를 한덕수 총리로 지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퇴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토콜. 아, 저는 국회로 돌아가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맡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설득하는 당선인 설득하는 그러면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토콜 같은 아니 거죠. 당선인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장제원이 야 저렇게 권력에 욕심도 없구나.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비서실장 하면 특히 정권 초기의 비서실장은 소통력.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기존의 청와대 구조나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2인자죠. 2인자죠. 국무총리가 2인자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한 예. 2인자였는데 이번 뭐 그 윤석열 정권은 좀 다를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과거의 관성이 금방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국정 전반을 다 이 어떻게 보면 관장을 하고 다 관여를 해야 되는 위치여서 또 지금 국무총리가 비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정치적 비중이라는 건 굉장히 높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인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 거의 장이 바로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그냥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곳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 지금 그 역할을 또 장제원 의원이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임자가 장제원 의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본인이 요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실 장성민 정무특보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난 아니야라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분이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게 김대중 정부 때잖아요. 그럼 벌써 언제적입니까? 거의 뭐 한 20년 예. 넘은 얘기인데 감각도 전 문제이거니와 또 비서실장은 정말 정권의 핵심 요직 중에 핵심 요직인데 어떻게 보면은 장성민 의원은 글쎄요 당선자하고의 그 어떤 정치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비서실장을 맡는 게 용인이 될까? 상당 부분은 장성민 전 의원의 자가 발전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가발전으로 네. 일단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해주셨고 다 장씨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난감합니다. 예. 장씨만세. 그거 장씨 갖다 만세. 놔야 돼요 이거. 우리. 그거 예. 노란 그거. 손가락 그거. 예, 손가락, 입 막는 손가락.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제원, 장성철.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장성민, 장성민. 네. 장성철까지 있는 거. 장가.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 후보자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에서 최근에 약 3, 4년에 걸쳐서 18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고액이 아닙니까라고 오늘 기자들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물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의 대답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국회의원도 보시고 다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옳냐 그러냐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거기서 논의를 하시다고 아니 그런 거를 왜 또 나한테 묻냐고. 예, 최근에 약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봉 많을 때는 5억, 적을 때는 연봉 3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액 자문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죠. 더군다나 전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의 이제 고문 역할을 한다는 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한 연간 5억에 달하는 그런 보수를 받는 게 적정했느냐 이 논란이 나올 거고 자세한 것은 뭐 내역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 전례로 보면 안대희 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리로 예. 그 임명이 됐다가 사실은 고액 자문료 논란을 넘지 못하고 그 정도 사퇴를 했던 청문회 과정에 낙마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고액의 보수로 인해서 고액 그 자문료나 고문료로 인해서 낙마했던 공직자들이 꽤 있거든요.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한덕수 그 이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김앤장 회전문 같은 이 궤적을 걸어왔어요. 공직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오는. 예. 근데 과연 저런 이제 처신이라는 게 적절한 처신이냐? 굉장히 경험 많은 국정 경험이 많은 전문 관료로서 뭐 그 법무법인의 로펌에 자문을 했다.
그리고 그 자문에 적합한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여론이 과연 그런 해명을 적절하다고 받아들여 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대희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는 이제 5달 동안 약 16억 원, 상당히 좀 많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됐기도 했고,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죠.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죠. 예. 저는 돈을 당신은 많이 받았으니까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거기서 적절한 일을 했느냐, 뭐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고액연봉 5억이나 되는 돈,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당신이 받았어? 당신은 총리 후보자 되면 안 돼.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아쉬워요. 그러지 않았었으면은 훨씬 더 쉽게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총리 인준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이라는 문제는 되게 국민들한테 민감하게 다가오잖아요. 이분 레벨에, 이분의 경력에, 이분 나이에 연간 한 4억 정도 이상의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한덕수 총리 지명자 도대체 대선 과정 중에서 뭘 했는데 뭘 했는데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정말 5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정권 다시 찾아왔는데 총리를 한덕수를 시켜? 와 그런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이렇게 되면요 인사청문회 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방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이분이 오랜 공직 생활을 했지만 최근 한 4, 5년간 마지막 공직 이후에 예. 김현장에서 로펌에서 고문으로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보수를 포함해서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다른 논란이 저는 불거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고액 보수 논란이 훨씬 더 커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그다지 협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데 그동안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거쳤고 예.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뭔가 이게 빌미가 생겼잖아요. 저는 금액은 사실 요즘 뭐 대기업 임원, 예를 들어 각 대기업 임원까지 안 가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직원 평균 연봉이 억대로 훌쩍 넘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고액이냐 어쩌냐는 거는 뭐 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나 자문이 아니라 인맥으로 활용됐다면 네. 혹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 되겠죠.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실제 들어요. 김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격의 고문으로서의 일을 했는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예. 같고 그 기간 중에 이분의 이제 재산 형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국회에 자료가 오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쟁점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뭐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또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정도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주진우 인사검증 TF 팀장이 자세하게 검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18억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총리 이제 지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대변인 측에서 나온 얘기는 뭐 알고 있었다 이 정도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국민 정서가 얼마나 합치가 되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